네, 새 정부 출범까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딱 2년 전에 네. 인터뷰로 뵀었습니다. 예, 그때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당시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다시 하실 거다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는 네, 죽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건강이 좋아진 뒤에 내게 추가 시간이 주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추가 시간이라는 게 축구에서 보면 어영병 해서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남은 힘을 몽땅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 추가 시간인데 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네.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누가 저한테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민 통합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2월 달까지는 누가 물어보면 네.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더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나섰습니다. 근데 뭐 지금 꼭 정치에 나섰다기보다는 예.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 이제 정권은 교체되기로 돼 있는데 국민 통합 중요하잖아요.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과 분열이 확장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경제 양극화도 더 심화됐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사실 저희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당시만 해도 사모님하고 최명길 씨하고 네. 같이 예능 프로도 출연을 하셨고 좀 생활인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사모님이 많은 의지가 됐었잖아요. 어때 정치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걱정하지요. 예. 다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걱정은 하지만 제가 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네. 할 만한 일이다.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최명길 씨를.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작가였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서시면서 작가에 대한 미련은 없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쓰는 일이 보람이 있죠. 예. 제가 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또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예. 언젠가 독자들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자, 통합위원회 활동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다 말씀하셨지만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통합? 제가 구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민통합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통합위원회는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또 경제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제 그 결론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커다란 그림 정도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예. 통합이라는 게 무슨 생각을 하나로 묶어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 당선인께서 의견을 구하시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는데 통합의 시각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예. 지금 이번
인선 또 계속되는 인사가 아마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능력을 시험하거나 네. 또 특정한 분들에게 기회를 줘보거나 이러기에는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국제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능력이 검증된 분들 일을 맡겼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인사가 있었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위급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 이거 곤란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제안을 하신다면은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저 자신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담당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래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비서실장을 하겠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가령 어떤 부처의 장관을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앉히면서 예. 그분이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당신이 가서 차관 같은 거 하면서 도와주면 어떠냐?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네. 예. 그래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뭐를 해요? 비서실장을 제안하신다면. 아직 그런 제안도 없고요. 네. 그렇게 인사 얘기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고 도움이 되면 자처하시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권 창출 경험이 따져보니까 벌써 3번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주도한 정권 교체였어요. 근데 원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계 개편을 어떻게든 이끌지 않겠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누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계 개편이 필요한 때가 오면 물론 그때는 누가 주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계 개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사 정권이 몇 번인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되게 이제 어떤 정당에 속한 분들이 이 정당에서는 내 뜻을 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소위 정계 개편의 조건이 무르익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누군가가 개인적 혹은 어떤 정파의 필요에 의해서 정계를 이렇게 저렇게 개편해 보겠다 하는 생각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이미 그 정권 창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질문인데 지금 상당히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여러 가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관이 그분 있으신지. 말씀은 상당히 가혹한 말씀이죠.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소위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대통령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 가장 적은 표차로 대통령이 되신 두 분입니다. 김대중, 네. 윤석열 두 후보가 한 분은 20여만 표, 한 분은 30여만 표. 굉장히 적은 표차로 돼서 이게 표차가 많이 나야 넉넉하게 이겨야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표가 조금 겨우 이겼어요. 두 번째는 그때는 IMF 체제라는 온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미러 긴장, 국제 시장에서 자원이나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사실상 경제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72석 정도 됐었죠. 79석이었어요. 79석. 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때 야당이 79석입니다. 네. 지금 110석이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실패하셨나요? 그래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예.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40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죠? 제가요? 네. 40 조금 넘었을 때. 항상 노련해 보이셨는데 아마 젊은 시절에 또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은. 그래요. 이번에도 하여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자, 윤 당선인과는 이번 대선 때 이제 한 팀으로 만나셨지만은 사실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네. 시청 앞에서 천막치고 석 달 동안이나 소위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죠. 예. 용감한 검사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을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네.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등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예. 그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윤석열 검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저도 사실 잊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종편에서 예. 방송하는 거 보고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 네, 당시 그- 뭐 그때- 대통령이 될 거랑은 예상도 못 그렇죠. 하셨겠죠. 그리고 예. 그때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가진 채로 알고 지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이런저렇게 나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윤석열 예.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권하기도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선인도 검사로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대통령이란 자리는 뭐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해야 되는 자리니까 뭐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따로 있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이번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여나 야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을 후보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두 당이.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네.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이제 뭐랄까요? 철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두 후보를 놓고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도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전체를 함께 넓은 눈으로 보면서 네. 우리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서 매 사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잣대로 네.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저는 그렇게만 하시면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인수위에서 함께 보시니까 이전에 예. 그 대통령께서는 다들 정치인 출신이셨잖아요. 네. 좀 의견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 좀 대응이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다른 점이 많죠. 네. 예.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장점만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인수위에 계시니까. 예.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소위 이념에 구속되지 않는 실사구시의 정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것이 국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것도 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패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같이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답사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가 가보니까 있던가요? 사실 이 탈청와대 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시민들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는 것은 5년 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으뜸 가는 요청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탈청와대를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선의로 생각하면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키고 싶을 의지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권위주의적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결정 아니에요. 만약 시민 속에 있던 어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결정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했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의 많은 대통령이 약속하고도 실현하지 못했던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과감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실행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큰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용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신중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바로 해야 된다고 보셨던 건가요?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들어가신 다음에 5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가 연장됐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하고 이게 비슷한 결단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사가 났던데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은 민주정부에서 군부의 위치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을 구중궁궐에서 시민사회의 한가운데다가 옮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민주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정부에서 대통령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일하시겠다는 결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비용, 속도, 안보 이런 걸 가지고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있는 세력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네, 또 오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긴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통합 행보가 아니라 갈라치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합위원장으로서. 제가 통합위원장으로서 말씀하더라도 지금의 여가부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여가부는?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여가부는 양성평등을 위해서나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나 역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부산시장이었던 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력자들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데 앞장섰어요. 오히려 그 여가부의 장관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대놓고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막힌 발언 아니에요? 또 여가부에서 만든 교육용 테이프에 보면 남성들은 모두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다. 그래서 남성들은 각자가 스스로가 나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노골적으로 여성들에게 남성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여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물론이죠. 예. 자, 지금까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